뭐 야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여당 주자들끼리의 집안 싸움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전이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때 아닌 수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죠.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표현입니다. 아니 빨갛잖아요. 수박이 꽃이 파래요. 기본적으로 안에 사상은 빨갛다, 빨갱이다. 이 빨갱이를 지칭하는 게 수박입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의 용어예요, 이거는. 이 수박이라는 표현은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꾸 호남 비하로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하는지 이거는 셀프 디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댓글이고요. 일베 생활 12년인데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발단이 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요, 이 수박이다라는 용어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쓰기 시작한 호남 혐오, 호남 비하 용어다라고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썼는데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이냐면서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저는요, 아까 그 영상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과연 여당 주자와 여당 주자 캠프에서 싸우는 논쟁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내용으로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호남 대전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이번 주말에 지금 호남 대전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저 수박이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극우 성향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그 어떤 무슨 농산물이 유명을 해서 그런 건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잘 모르겠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말 거기서 쓰는지 알지도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야 그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네. 김종민 의원 말에 따르면은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그 이른바 빨갱이 어떤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거 지금 화천대 이후 관련해가지고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그럼 그 어떤 빨갱이 그런 공산주의자 같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기득권이라는 건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말이 나온 김에 예전부터 이재명 지사는요,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냐 안 했냐 뭐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옛날에 일베였어요, 일베. 어떤 일베였냐면 광주는 폭동이다. 북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막 군인들한테 총 쏘는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 말을 막 열심히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대학을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일베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일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활동했습니까? 활동이라기보다도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가입하다 인증 절차에서 제가 중단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가 이 수박이다라는 단어에 담긴 호남 비하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또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이 호남 지역 경선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그래서 이 수박이라는 단어, 호남 비하 단어 논쟁이 더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호남 민심을 좀 이낙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요. 이 뜻도 알고 내용도 알고 그런데 이 말을 썼겠습니까? 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본인이 지금 호남 경선에 올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가 강한데 의미도 알고 내용도 아는데 이런 말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알고 썼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만 호남에서 광주 민심이나 호남 민심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각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치적인 전략 차원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종로 보궐선거 이야기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대선만큼이나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보로 함합형에 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인물들, 종로에 지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인데요. 여당에서는 추미애,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야당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 차출론도 나오고 있고요. 최재형 전 원장 또는 안철수 대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네요. 역시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가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네. 이 지금 종로 보궐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같은 날에 열립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처럼 러닝메이트 느낌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와 같이.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분석을 하기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종로 보궐선거의 결과는 같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아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 여야에서 본인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왕이면 종로에 출마하기를 원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된다. 국민의힘 네. 쪽에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청년층 표심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부족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또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여권 쪽에서 봐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부족한 친문 지지층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임종석 좀 비서실장 같은 분이 함합형에 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 선거에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네. 누군가를 찾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의 최종 경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로 출마 후보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군요. 자, 종로의 보궐선거 일자는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대선과 종로 보궐선거의 결과는 연동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종로 선거는 누가 나가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당선이냐에 따라서 그 당선을 결정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기는 당에서 종로도 가져간다고 보세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음을 앞세우고서 이제 내세우면은 혹시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데 종로의 유권자의 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요. 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종로 차출설도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물론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종로의 한 커피숍에 들렀다가 깜짝 놀라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왜 올린 거였습니까, 이 글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냥 올린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종로에 갔다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사실은 계속 그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 있잖아요. 그 네네.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스킨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원 쪽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본인이 대표지만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외 대표잖아요. 네.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원내가 갖고 있는 한.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빨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종로에 출마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분위기도 그 이준석 대표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타서 한번 바꿔볼 생각도 있지 않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면 노원구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저렇게 조금씩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모양새를 봐도 당 대표면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진두에서 지휘를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선거 날짜가 같잖아요. 근데 본인 선거하고 같이 또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이만큼 많이 끌어올렸다는 건 이견없는 아하. 사실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는 뭐 2030에 요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
2030 지지율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는 게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선판 전체를 끌고 가는데 하나의 또 방법이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것 또 아닙니까? 하나의 흥행 요소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겠군요.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